네, 13g의 가벼움 라피스 센시블레 나노 선글라스와 함께 완전 슬럼프 탈출했어. 슬럼프. 골프에도 센스빌레로. 센시블레로. 센스 있게 들어가더라. 네. 툭툭 콕콕 들어. 치면 들어가는 네. 라피스 센시블레. 유도 장치가 달린 줄 알았어. 툭툭 들어가. 자, 센스빌레 압수당할 뻔했어. 아하. 예, 친구분들께는 나눠주지 마시고. 네. 사장님 자, 좋아하시겠지? 아유, 우리 사장님 최고입니다. 자, 가벼운 선글라스 라피스 검색하시면 되고요. 네. 자, 그러면 우리 권순우 팀장님 모셔야 되겠죠?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3프로TV 권선우 씨의 팀장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 김 프로님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 뭐 회사가 잘 굴러갈 것 같습니다. 나이 들면 뭐 이런 거라도 열심히 해야지 어떡하겠어. 아, 근데 각도기님 되게 오랜만에 보니까 예전에 초창기에 저 인터뷰하고 가면은 그 다음에 각도기님 혼자서 아, 괜찮지 그랬었나요? 예. 아, 그러다가 이제 저는 하기야 그때 시작한 사람 중에 지금까지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게 우리 권 팀장밖에 없어. 아, 그것도 입사를 해버렸지. 그러니까 이제는 뭐 손님은 아니게 됐는데 아. 그러네. 그때 이제 외부 그때 처음에 이제 김지훈 박사가 했었고 예. 처음에 네. 민경남이라고 그 민경남 부동산. 위원이라고 부동산. 네네네. 또- 저기 또 하나 전무님 네? 저 김일구 전무님 김일구 상무지 그때. 아, 그때 상무 김일구 상무. 아 지금 국회의원 된 분도 있었네. 홍성국. 홍성국. 그때 대우증권 전 사장. 대여증권 전사장. 네네네. 국회 가지고 이제 그만하시네. 여튼 참 추억이네. 네. 그러니까 그때 제가 소문 들었던 게 우리가 다 라디오 분위기여가지고 영상을 찍어놓으면 영상이 안 움직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이게 영상입니다라고 보여드리기 위해서 손을 흔들었던 건데 아, 맞네요. 아, 맞다. 김효진 참 김효진. 네, 김효진 최근까지 했죠. 그렇죠, 그렇죠. 아 이게 효진 아씨도 한번 뵈야 되는데 이업종으로 가셔가지고. 네. 자 뉴스 합시다. 예, 뉴욕 증시는 상승 마감했습니다. 나스닥은 0.93% 올랐고요. 나스닥이 많이 올랐어요. 아무래도 금리에 대한 부담이 조금 줄어드는 분위기라서 그런 것 같아요. 네. 다우존스는 0.22% 올랐고 S&P 500도 0.39% 올랐습니다. 사실 뭐 매크로하게 무슨 일은 없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FOMC 앞두고 깜깜이 기간이라 특별히 연준 인사들이 이야기하는 것도 없고요. 그 시장은 연준이 10월에 금리를 인상할 확률을 97% 이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냥 뭐 한번 올릴 거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 무조건 한다. 근데 뭐 저 나스닥은 뭐 아이돈 케어구만 뭐 올려. 이번이 끝일 걸. 약간 이런 그런 얘기 아니야? 그런 네. 분위기입니다. 예, 그래서 뭐 개별 주식 중심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지수 변화는 네. 큰 의미를 두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도 항상 우리가 요런 모양이 나오면 기대하는 거. 요 상승해서 이 마감으로 이렇게 쭉 올라가는 추세를 그대로 여기 장 마감했으니까 장 열리는 코스피가 여기서 받아갖고 이렇게 쭉 올리는 요런 그림, 요런 그림 좀 우리 코스피에서도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뉴스, 이거 그냥 일단 사진. 산타페 새로 오. 사진 공개했어요. 저기 산타페예요? 예. 완전히 바뀌었네. 뭐 레인지로버 아니야? 약간 그런 느낌이죠. 디펜더 같은 아 느낌. 디펜더급이야 디자인이. 그러네요, 진짜. 어저께 밤에 밤 12시에 엠바고 풀려가지고 야 완전 다른 차네 저건. 산타페예요, 저게? 산타페 맞아? 여기 H 아 그 H야? 그냥 국민차라 한번 야, 저 소개해봤어요. 뒤에 H는 약간 프리미엄 그 아파트 브랜드 분위기. 아 또 대ul사 좀 도와주는 거 아니야? PPL입니다. PPL 아니야? 네, 좀 안 좋은 뉴스 하나 전해드릴게요. 네. 그 흑해 곡물 업종을 러시아가 철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종료를 발표를 했었고 협정에 뭐 요구가 수용되면 복귀할 거다라고 여지는 남겼는데 이번에는 일단 협정이 종료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흑해 곡물 협정이 뭐냐라고 하신다면은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멀리서 벌어진 전쟁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굉장히 신경 쓸 수밖에 없는 거는 인도적인 관점도 있지만 공급망적인 측면에서 전 세계적인 영향을 많이 미쳤습니다. 이게 천연가스를 비롯해서 전 세계 에너지 가격을 다 올렸었고 그리고 이제 곡물협정 같은 경우는 유엔 사무총장이 희망의 등대라고 부를 정도로 중요한 협정이었어요. 우크라이나가 이제 세계 최대 곡물 수출국이고 여기가 보리 3위, 옥수수 4위, 밀 5위 수출국이고 95%가 5대4 항에서 출발을 해서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데 특히 중동이라든지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이 우크라이나 곡물에 절대적으로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 그 곡물들이 안 나가게 되면은 그 나라의 이제 곡물 가격이 굉장히 올라가게 되고 거기는 구매력이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거의 아사를 하게 되는
상황들이 아니 뭐 우크라이나 자체가 역사적으로 그 대기근으로 인한 엄청난 사망자가 나왔던 슬픈 역사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이게 기본적으로. 전쟁은 전쟁인데 그러니까 니네 전쟁한다고 이게 아프리카 중동 국가들이 다 사람이 다 굶어 죽으면 되겠냐 그래가지고 유엔하고 튀르키예가 중재를 해서 지난해 7월에 맺은 협정이 흑해 곡물 협정이에요. 그럼 이거 어떻게 뻗어나갔는지 제가 그 유엔 쪽에 있는 영상인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네. 같아요. 이게 5대 사항에서 쭉 뻗어나가는 겁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쭉 나와서 와, 예. 저 정도예요. 와우. 이게 흑해 글로벌 이니셔티브 우리나라도 보여주- 오네요. 예. 그러니까 이게 전 세계로 곡물에 영향을 많이 미치고 이쪽 지역은 그냥 거의 우크라이나 곡물에 의존하고 있다라고 보셔도 이집트 돼요. 같은 데가 특히 영향 많이 특히 받죠. 그쵸. 북아프리카 네. 이런 데는 뭐 절대적이겠는데. 예, 그래가지고 이 협정이 정말 좀 우려스러울 정도로 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흑해 협정 체결 직전까지만 하더라도 이렇게 밀과 옥수수 가격이 전년 대비 거의 한 50%씩 올랐었어요. 이게 야, 전쟁 나서 이거 막으면 곡물 가격 엄청나게 올라가겠다라는 건데 그래가지고 이 곡물이 지금 4억 명 정도를 먹여 살리고 있는 상황인데 이걸 러시아 외무부는 항행상의 안전보장의 철회 안전보장을 철회하겠다. 니네 배 띄워가지고 가면은 쏠 수도 있다. 그런 얘기들도 했고 해상 인도주의 회랑의 축소 네. 그리고 흑해 서부역 해역의 임시 위험지역 체제 복원 위험지역이다라고 하는 거고 이스탄불에 있는 공동조정센터의 해체를 뜻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오데사에서 내려오면은 튀르키예에서 이걸 중재를 하기로 했었거든요. 조정을. 네. 그러니까 튀르키예는 약간 러시아랑도 좀 친하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나오는 거. 그러니까 오데사에서 이스탄불로 나오고 나면 여기서 튀르키예가 조정을 해주기로 했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도 이제 해체를 뜻한다라고 얘기를 그래서 했습니다. 곡물 가격이 좀 움직일 것 같아요. 움직이고 있어요. 예, 제가 그 빅파이낸스에서 좀 네. 봤는데 곡물 가격의 그 아직 전반적인 곡물 가격이 다 움직이진 않는데 특정 품목에서 어제 한 7, 8% 정도 하루에 오르는 모습을 보였고요. 이게 이제 시장이 열리면 또 많이 올라갈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튀르키예에 한 소식통은 협정 연장 가능성은 지극히 낮고 종료 가능성이 99%, 합의 연장 가능성은 1%다. 네. 일단 국내 음식료 업체들은 일단 가격 인하를 발표한 상태예요. 예. 일단은 그죠? 예. 그러니까 이게 그 되게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이거를 확전을 너무나 전선을 넓게 가져가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나토도 절대 러시아 국토에 침입하지 않고 여기 직접 지원도 하지 않고 그리고 러시아도 우크라이나 외적으로 나토가 지원하는 거 뻔히 알면서도 나토 지역으로 들어가진 않았잖아요. 그러면서 일종의 그 서로 간의 불문율 같은 게 있었단 말이에요. 이게 서로 선을 넘으면 안 된다라는 거. 그 둘이 아무리 치열하게 싸우더라도. 네네. 근데 그 중에 이 흑해 곡물 협정은 이거는 단순히 둘만의 전쟁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국가에서는 막 수십만 명이 아사할 수도 있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약간은 좀 레드라인처럼 느껴졌었던 거예요. 근데 이 곡물 협정이 좀 일단은 중단이 됐고 러시아 쪽에서는 이행 사항을 보겠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었는데 그래도 이거는 그 전쟁적인 의미라든지 아니면은 글로벌 식품 가격에 미치는 영향도 절대적일 것 같아서 이거의 영향을 오늘 계속적으로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흑해 농산물 곡물 협정이 지금 이제 종료가 됐다. 먹거리 인도주의적인 측면에서 러시아 빨리 뭘 해야죠 저거. 네. 그러면서 뭐 인류를 인질로 잡고 있다 이런 얘기도 그 주엔 주 유엔 대사 그 비교적 이제 힘든 나라들한테 컨선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사실 우리나라 정도 되는 나라는 구매력이 좀 있기 때문에 좀 어디서 잘 안 들어온다 그러면 비싸게 살 수는 있어요. 근데 비싸게 산다라는 건 또 반대로 얘기하면은 구매력 약한 나라들한테 가야 되는 물량을 땡겨올 수 있는 경제적인 힘이 있거든요. 근데 그렇지 못한 나라들 같은 경우는 그대로 굶어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네. 두 번째 뉴스 가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뉴스는 어제 중국의 GDP 성장률 2분기 국내 총생산이 발표가 됐습니다. 숫자는 6.3%로 집계가 됐는데요. 6.3이면은 그래도 꽤 높으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표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예측치는 7.3%였습니다. 2분기가 예. 그렇게 높았어요? 예, 기저효과. 근데 실제는 6.3이니까 1%포인트나 하회를 한 거고요.
이게 기저 여기입니다. 저기잖아 저기. 차트 좋네요. 예, 예. 0.4에서 올라. 예. 작년 2분기가 0.4였기 때문에 여기에 기저는 충분히 높게 나왔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러면 여기는 지금 여기보다 여기가 훨씬 높잖아요. 그럼 이 뒤에는 확 꺾일 수 있다라는 그러네요. 얘기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2분기 GDP가 이렇게 나온 거는 정말 실망스러운 정도 수준입니다. 그래서 지금 글로벌 IB들에서는 좀 숫자 낮추느라고 정신 없는 것 같더라고요. 저기 차트 장대 쫙 세운 거 있잖아요. 예, 예. 저런 게 역기저 효과라고, 기저 효과라고. 그쵸. 저 여기에 밑에 마이너스로 쭉 마이너스였던 게 하나, 둘, 셋, 넷. 예, 그럼 1년. 딱. 그리고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여기도 여기 때가 되는 거고 두 번째 칸이죠. 두 번째 칸. 여기가 효과의- 기저. 기저 효과의 극명한 대비를 보여주네요. 예, 그리고 여기하고 여기인데 생각보다 너무 낮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 전문가들은 그 상하이 봉쇄로 인한 추락 기저 효과를 감안하면 너무너무 실망스러운 수준이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게 뭐 전반적으로 안 좋았습니다. 6월에 상반기 소매 판매 증가율은 3.1%로 예상치인 3.2를 하회했고요. 산업 생산 증가율은 4.4%였고 전월에 3.5, 시장 예상치 2.7을 네. 웃도는 그러니까 산업 생산이 좀 높게 나오긴 했는데 네. 여기서 좀 우려스러운 건 뭐냐면은 이거는 그 산업 생산의 그 전해의 기저 효과가 또 있었어요. 근데 지금 나오고 있는 수출 지표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중국의 수출 지표가.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도 기대가 좀 떨어지는 게 있고 부동산 개발 투자는 마이너스 7.9%로 올해 초 마이너스 5.7%에서 계속적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중국은 전체 GDP의 25% 이상을 부동산에 의존하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거기서 부동산 투자가 마이너스 7.9%가 나왔고 이거는 이제 별도 통계, GDP 통계에 나온 수치는 아닌데 상반기 미분양 주택 물량이 좀 크게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 착공 주택 면적은 급감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신규 착공 주택 면적이 급감하고 있는데 미분양은 많이 난다라는 거는 공급을 줄였음에도 불구하고 수요가 안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그 미분양 산업용 부동산 면적은 17% 증가했고 이 가운데 미분양 신규 주택 면적은 18% 늘어났다. 어허. 그러니까 미분양이 18%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중국의 제일 아픈 고리로 뽑히는 부분이 청년 실업률이거든요. 네. 근데 도시 청년 실업률이 5.3%로 뭐 높긴 하지만 그러니까 선진국에 비해서 높긴 하지만 5.3 정도면은 그냥 네. 괜찮다 싶을 정도인데 16에서 24세 청년 실업률이 21.3%입니다. 종전의 사상 최고치가 그 전달에 20.8%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같이 보시면은 2021년 기준으로 13.8%였었는데 이게 2023년이 됐을 때 21.3%예요. 아, 저러면 저게 저 사회가 유지될 수 있나? 저것도 대학원 간 그 친구들 뭐 저 군대 간 사람들 뭐 이런 거 다 뺀 숫자 아니에요? 그렇죠. 그 1,000만 명 졸업하는데 500만 명 대학원 간다면서요. 저건 취업 의지가 있으면서 구직 활동을 하는 사람들 중에 직업이 없는 사람들을 실업률이라고 그러다. 그렇죠. 근데 이게 5명 중에 1명이 실업자라는 거는 이건 굉장히 희망이 없는 그런 상황인데 절반 논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죠? 사실상. 그쵸. 네. 그리고 이게 좀 심각한 문제가 중국도 한 자녀 정책을 많이 하고 교육 수준이 올라가다 보니까 네. 중국에서 가장 많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제조업 쪽으로 안 간다는 거예요. 아, 중국도. 이제 중국 집 보세요. 제가 볼 때 5년 10년 안에 외노자 갑니다 거기.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네, 외노자 간다니까. 외국 노동자가 가려면 네. 임금 수준이 어느 정도 돼야 어유 왜 그 상하이라든지 뭐 이쪽 황해 연안에 저 서해 연안에 도시들은 임금 수준이 굉장히 높죠. 거긴 중국 사람들이 가겠죠. 그러니까 임금 수준이 그러니까 아예 높은 하이트 칼라는 가게 갈 건데 그거보다 조금 낮은 데가 예를 들어서 그 밑에 뭐 방글라데시라든지 뭐 파키스탄이라든지 뭐 이쪽에는 그거보다 훨씬 더 급여가 좀 적은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중국은 그 정도 제조업을 유지하려면 중국의 필요에 의해서라도 근데 와 14억 인구 대국이 사람이 없어갖고 노동자를 받아야 된다라는 게 상상이 잘 안 가잖아요. 아니 그럴 수 있어요. 지금의 저 고령화 진도율을 보면은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중국 정부가 연간 GDP 성장률을 5%로 제시했는데
그 오히려 증권사들 글로벌 IB들은 한 6% 성장 예상했습니다. 이게 사실 상저하고의 주요 근거를 제시했던 사람들이 다 이 사람들이거든요. 글로벌 네. IB. 근데 지금 이거 보면서 지금 일자는 5.5 아래로 다 내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네. 그럼 여기서 기대해 볼 수 있는 거는 이제 부양책. 이 정도까지 안 되면 부양을 한번 하지 않겠냐. 그랬는데 그때 이제 정프로님이 한번 일침을 놓으셨잖아요. 안 찔끔찔끔 돼. 뭐 금리 낮추고 이런 거 하지 말고 차라리 그 부양책 모아서 한 번에 해야 될 거다라고 했었는데 좀 그럴 만한 여력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관심이 좀 가고 있습니다. 이미 실기했다 봅니다 저는. 예. 아 근데 거기가 너무 실기해 버리면 우리나라 경제도 이렇게 안 좋으니까. 근데 중국을 한번 가고 싶은데 솔직히 갈 수가 없어. 가서 보고 싶은데 예. 공안에서 체포당할까봐 아. 하도 중국을 까버려가지고 시진핑을 하도 해가지고. 형님은 가지 마세요. 형님은 그치. 위험해요. 제가 볼 때는 내가 옛날에 위험해요. 또 그 중국망인가 뭐 그거 있어. 중국몽이 아니고 아니, 중국망. 중국 그 증시 프로그램 있어. 아, 예, 예. 내가 한류 1호야 증시. 오. 옛날에 한국경제 TV 그거 할 때 그게 프랜차이즈에서 중국에 방송이 됐거든. 중국 진출 증권 방송 1위야. 아. 1호야. 예. 그래서 내가 얼굴 알 수도 있어. 다 걔네들. 그래서 내가 중국 안 가잖아. 이거는 좀 중국하고 관련이 없어 보이는 지표인데 인도네시아 수출액이 상반기 기준으로 1년 전보다 10% 가까이 줄어들었습니다. 인도네시아 자원 부국이라 그래가지고 이 와중에 되게 좋다는 얘기들 많이 했었잖아요. 근데 상반기 수출액이 전년 대비 거의 10%, 9% 감소를 했거든요. 근데 이거 저도 되게 놀랬었던 숫자인데 그 중국이라 그러면은 지금 중국이 아닌 다른 국가들로 공급망이 옮겨간다 이런 얘기들 많이 들으셨을 거고 아세안에 있는 그 자원 국가들은 좀 괜찮다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었잖아요. 전혀 아니고 우리나라하고 거의 다 비슷한 상황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중간재를 중국에다가 수출했던 거고 이쪽은 원자재를 중국에다 수출을 했던 그런 구조로 있어서 중국 경제가 좀 안 좋았을 때 이 아세안권에 있는 국가들도 대부분 좀 악영향을 받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베트남도 지금 뭐 수출이나 뭐 해외 투자가 별로 안 좋고요. 인도네시아도 지금 석탄이나 팜유 수출액이 크게 줄면서 수출액이 한 9% 정도 감소했다라는 소식까지 같이 전해드리겠습니다. 아유, 됐다. 이런 얘기를 그냥 농담 삼아서 했는데 또 어떤 사람 나보고 매국노라던데 매국노는 왜요? 중국 찬양자라고 찬양자? 찬양한다는 거야 내가 보고. 아예 넘어가. 아, 왜 좀 전에 중국 가는 걸 겁내시다가 갑자기 친절. 그러니까 누구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딱 그 영상에 한 10초짜리 그런 거 딱 편집해서 보면 그렇게 될 수도 있겠지. 근데 뭐 판단은 이슈별로 해야지 하나를 틀을 잡아놓고서 판단을 그러니까. 하게 되면 왜곡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네. 세 번째 뉴스는요. 이거 제가 되게 좋아하는 뉴스인데 그 삼성중공업이 친환경 메탄올설 앞세워서 역대 최대 계약을 했다라는 보도입니다. 그래서 조선 관련한 얘기 중에 제가 조금 사실 올해 취재하고 있었던 내용인데 이게 점점 하나둘씩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삼성중공업이 이번에 그 16척을 컨테이너를 수출을 했는데 메탄올 선박입니다. 그리고 이게 에버그린, 그러니까 대만 쪽 선사라 그러는 거 보니까 에버그린인 것 같은데 에버그린이 24척을 발주를 했는데 그중에 16척을 삼성중공업이 그러니까 수출을 했고 8척은 일본 조선업체가 수출을 했습니다. 그래요? 중국이 아니고.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메탄올인데 그리고 이 계약 규모가 3조 9,593억 원, 그러니까 4조 원입니다. 역대 최대 규모예요. 그러니까 이전에 LNG 운반선 12척 수주한 적이 있었는데 그게 3조 3천억이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그 단일 계약으로는 4조 원짜리 규모라 엄청나게 큰 거고. 그러니까 메탄올을 연료로 쓰는 예, 맞습니다. 그런 배라는 거죠? 예. 그리고 연간 수주 목표가 95억 달러였는데 이번에 수주를 함으로써 3분의 1을 이미 달성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메탄올 관련한 얘기를 잠깐 드리면은 메탄올은 일단 상온에서 액체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LNG 같은 경우는 영하 마이너스 163도 이 정도로 이렇게 유지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 액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그 냉장고 만드는 기술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그리고 기화가 많이 됩니다. 그게 LNG의 특성이고 메탄올은 이렇게 부피가 크기 때문에 연료 탱크가 많이 필요한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을 드리면은 이 메탄올은 만들 수 있습니다. 그
이산화탄소하고 수소하고 붙이면 메탄올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메탄올 배를 그냥 쓰는데 네. 나중에 진짜 완전히 친환경으로 전환이 되게 되면은 아예 넷제로 그러니까 탄소 배출을 못 하게 되는 상황이 되면은 그 이산화탄소하고 그린 수소를 붙여가지고 메탄올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럼 아예 이산화탄소 배출이 제로가 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LNG는 자연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산화탄소 배출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줄일 수는 있어도. 근데 메탄올은 붙여서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이산화탄소를 아예 제로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메탄올은 굉장히 비싸고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도대체 선박 연료를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치열한 논쟁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거의 표준을 누가 가져갈 것인지를 계속적으로 경쟁을 해왔고 누구 하나가 나는 LNG로 가겠습니다 그래가지고 LNG를 쫙 마음까지 깔아버리면 거기 또 올라타는 사람들이 막 생길 거 아니에요. 이거 가지고 계속적으로 논쟁이 있었는데 여기에 주도권에 먼저 배팅을 했던 데가 어디냐면 1위 해운사인 머스크였습니다. 네. 머스크가 작년에 2021년에 현대중공업에다 메탄올 선박 8척을 발주를 했고 올해 4월에 처음으로 현대미포조선이 메탄올 연료 추진 컨테이너선을 진수 물에 띄우는 걸 처음으로 했어요. 네. 이게 세계 최초의 메탄올 선박입니다. 아. 근데 그러면은 이거를 머스크는 나는 그냥 메탄올 할래. 그러면 그 메탄올 어디서 구하냐고요. 근데 그거를 그냥 단순하게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잠깐 보시면은 이 메탄올 이게 머스크가 지금 주도하고 있는 메탄올 동맹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 선사 혼자 메탄올을 하는 게 아니라 이거 메탄올 선박을 만들어주는 현대중공업이나 삼성중공업 같은 국내 조선사가 필요한 거고 여기에 이제 오스테드 같은 애들은 저기 뭐 친환경 에너지 하는데 덴마크 저거죠. 예. 그리고 여기에 이제 중국에 있는 에너지 회사들 이런 회사들이 다 지금 연합을 해서 메탄올 쪽으로 이거를 선박 연료를 좀 밀어붙이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연료를 어떻게 생산하고 저장하고 운반하고 여기에 벙커링을 어떻게 할 거며 그러니까 벙커링은 주유를 어떻게 할 거며 이런 것들을 글로벌하게 깔겠다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고 거기에 가장 중요한 마지막 고리인 배를 누가 만들 것인가를 우리나라 조선사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뱃사람들이 한 번 만들면 30년씩 써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보수적입니다. 뭐 그렇겠죠. 그러니까 눈치 딱 보다가 지금 어디로 갈지 모르겠으니까 발주를 안 하고 있었던 것들이 꽤 많아요. 근데 여기서 지금 머스크가 주도해서 지금 그 메탄올 배선을 발주를 시작했고 날 따르라 이렇게 외쳤고 이번에 에버그린도 이렇게 큰 물량으로 발주를 내게 된 거예요. 에버린 대만 선사죠. 대만 선사요. 그러면은 앞으로 이제 메탄올 관련한 선박들이 발주가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거기에 지금 제일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데는 이제 한국조선해양이고 이번에 삼성중공업도 이걸 받게 됐고 이제 곧 하나오션 같은 경우도 이 메탄올 선박의 개발에 집중하고 근데 있기 때문에 일본은 웬일이에요? 일본이 원래 이런 기술의 기초 기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기초 기술을 떠나서 배를 만들어야 되는데 경제성이 있나? 그냥 걔네들 일본이 이마바리 뭐 이런 데들. 그러니까 경제성이 없더라도 일단 하려 그럴 건데 그러니까 우리한테 제일 큰 경쟁자는 사실 일본은 우리의 경쟁 상대가 라서 아니잖아요. 그런가? 그러니까 우리가 다 못 받으니까 물량을 못 받으니까 일본도 넘어갔겠죠 뭐. 그리고 우리나라만 키우려고 하진 않으려고 할 거예요 최대한. 머스크가? 머스크가 됐던 에버그린이 됐던 그 머스크 선사들이 일론 머스크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자꾸 일론 머스크 욕하지 말라는데 그게 아니고 덴마크의 최대 선사.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철자도 좀 다르죠. 네, 틀리죠. 그러면 일단 중국 조선사들이 메탄올 선박에는 아직까지 전혀 두각을 나타내고 있지 못하고 있는 점이 하나 있고 그동안 친환경 선박에 대한 발주를 미루고 있었던 선사들이 조금 더 발주를 낼 가능성이 높아졌고 근데 우리나라 조선사들은 이미 도크가 거의 꽉 차 있기 때문에 그런 선박을 수주하게 될 경우 가격을 굉장히 좋게 받을 수 있다. 라는 에버그린은 좀 잘 기억을 해야 돼요. 스웨즈 운하에 그 섰던 게 일본에서 만든 배예요, 그게. 그렇죠. 네? 에버그린 그 선사가 운영하는 배를 네네. 스웨즈에서 섰잖아. 네. 그게 일산이란 말이에요. 네. 이거는 일산, 일본산, 일본산. 여러분. 일산. 예, 일제. 일제구죠. 수해주 아니고 수에즈 운하. 예, 수해 수에즈. 아닙니다. 예, 수해주 아니고요. 근데 이 지금 친환경 일일이 이걸 우리가 다 설명해야 되나? 그 힘들지? 이 친환경 선박과 관련한 어떤 이런 전쟁
메탄올이냐 LNG냐 뭐 수소냐 연료냐 이 전쟁은 제가 따로 한번 정리해서 앞권에서 한번 상세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메탄올 선박 이야기까지 오늘 한번 들어봤고요. 아시아 외환 위기 이후에 글로벌 경기가 안 좋아질 것 같으니까 미국이 금리 인상을 천천히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때 IT 관련 산업이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하는데 금리 인상이 생각보다 늦다 보니까 이게 무엇을 만들게 되냐면 닷컴 버블을 만들게 됩니다. 외환 위기부터 닷컴 버블, 금융 위기, 인플레이션의 부활까지 대한민국 최고의 거시경제 전문가 오건영의 경제 이야기를 서점에서 만나보십시오.